여보, 춥지 않소?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내 곁에 없었지요. 기방의 기생 곁에 있었습니다. 내 자식인지 어찌 믿겠소?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날 밤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여인의 도리는 인내니라. 시어머니의 말이었지요. 연하는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대문을 나서며 단 한마디를 남겼지요. 버려진 건 내가 아니라 이 집이다. 정의하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성 아래 자락에 연화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하였으나 그 총명한 만큼은 동네에서도 손꼽혔지요. 배운 적 없이도 어른들의 말뜻을 귀신같이 헤아렸고 손재주 하나로 어미 없이 자란 세월을 홀로 견뎌왔습니다. 연화의 어미는 연화가 10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것이라곤 은비녀 하나뿐이었지요. 숨을 거두며 연화의 손에 그 비녀를 꼭 쥐어 주었습니다. 이걸 팔더라도 내 몸 하나는 건사해라. 연화는 굶어도 팔지 않고 추워도 팔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하여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지요. 16이 되던 해 연화는 세도가 집안의 서자 이준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들뜬 마음도 잠깐 첫날 밤 이준은 연화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천한 집안의 피를 들인 건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오. 기대는 마시오. 연화는 혼자 남은 방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속의 은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은 흘렸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혼이 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이준의 발길은 기방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이내 밤마다였지요. 연화는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식어갔지요. 이준의 발을 묶은 것은 월향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월향은 한양 기방에서도 손꼽히는 여인이었으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날카로운 샘속이 숨어 있었지요. 웃음 한 번에 사내의 혀가 풀리고 술잔 하나에 감추었던 속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향은 그것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준이 떠벌린 것들, 가문의 땅 문서 위치, 혼사로 엮인 권세가들의 이름, 사돈 집안의 비밀스러운 빚 관계까지. 월향은 그것을 낱낱이 거두어 경쟁 세력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준은 자신이 즐기는 줄만 알았지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사는 달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이준은 부족하면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고 연화는 살림 미천을 쥐어짜 남편의 손을 채워주었지요.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길 뿐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화의 하루는 달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시부모의 아침 수라를 짓고 빨래를 이고 우물가에 다녀오면 해가 중천에 떴지요. 그때서야 연화는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숨도 오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연화야, 시아버지, 약탕관 올리거라. 연화야, 안채 마루가 차다. 군불 더 넣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연화를 따라다녔습니다. 연화가 느리다 싶으면 혀를 차고 빠르다 싶으면 건성으로 했다 나무랐지요. 여인의 도리는 인내다. 남편이 어찌 굴든 시부모가 어찌 대하든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덕이니라.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그 말을 했습니다. 연화는 대꾸하지 않았지요. 다만 속으로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인내가 덕이라면 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참고 있는 것입니까? 시아버지는 늘 사랑방에만 있었습니다. 이준이 기방을 드나들고 살림이 줄어드는 것을 모를 리 없었으나 못 본 척 눈을 감았지요. 연화의 손은 날마다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고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10달이 차고 연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한밤중이었고 곁에는 산파 노파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주는 그날도 기방에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안채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끈 채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건넌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지요. 연화는 피 묻은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으며 생전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외롭게 자라게 하지 않겠다고 품에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아이의 이름은 서윤이라 지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준이 이튿날 낮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옷자락에 배어 있었지요. 연화는 아이를 안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주는 방문 앞에 선 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인지 어찌 믿겠소. 그 한마디를 툭 내뱉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닥까지 식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산후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다음 날부터 연화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한 팔로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다른 팔로는 서윤을 안았지요. 아이는 그런 어미의 체온에 기대어 젖을 빨며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지요. 서윤은 그렇게 아비의 눈길 한 번 받지 못한 채 이 집에서 첫 번째 겨울을 났습니다. 서윤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달포 전부터 조금씩 쌀을 모았습니다. 살림쌀을 손가락 2개 분량씩 덜어 따로 항아리에 담아두었지요. 시어머니 눈을 피해 장에 나가 밭도 사고 대추도 한 줌 구해 두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돌상 하나만큼은 변변히 차려주고 싶었지요. 그리고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미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팔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건만 서윤의 돌상에 올릴 은그릇 하나를 장만하려면 이것밖에 없었지요. 연화는 오래도록 비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다른 방도를 찾아보기로 했지요. 그러나 돌사흘 전 이준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항아리에 모아둔 쌀을 뒤지고 연화의 보따리를 뒤집었습니다. 은비녀가 나왔지요. 이걸 감춰뒀구먼. 이게 어디서 났어? 연화가 말릴 새도 없이 이주는 비녀를 손에 쥐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월향의 머리에는 낯선 은비녀 하나가 꽂혔지요. 연화는 빈 찬장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되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끌어올랐지요. 그 끓음이 가라앉을 즈음 연화는 천천히 2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윤이 열병을 앓기 시작한 것은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숫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연화는 찬 물수건을 갈아얹고 마당에 우물물로 아이 몸을 식히며 밤을 새웠지요. 그러나 열은 사흘이 지나도록 내리지 않았습니다. 약방에서 들은 처방은 귀한 약재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했지요. 연화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림 미처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이 났고 시부모는 모른 척이었지요. 결국 연화는 이준을 찾아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발을 들여놓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이준은 술자리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요. 월향이 그 곁에 붙어 앉아 잔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방님, 서윤이가 위태롭습니다. 약값이 필요합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의 낯빛이 굳었지요. 그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방에 여편네가 쳐들어오다니. 집이나 지키는 종보다도 못한 계집이로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잔에 남은 술이 연화의 얼굴과 옷자락에 쏟아졌지요. 주변의 기생들이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준은 연화를 등지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월향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준의 잔을 다시 채웠지요. 그 눈빛에 연민 따위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술에 젖은 채 기방문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옷자락의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걷고 또 걸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서윤을 안았을 때 아이의 열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그것이 그날 밤 연화가 아이에게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 서윤의 열이 내렸습니다. 연화가 이웃집 안악에게서 약초를 얻어다 달인 것이 효험을 보았지요. 아이는 죽을 한 그릇 비우고 나서야 눈을 제대로 뜨고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습니다. 서윤이 가느다란 손으로 연화의 뺨을 짚었습니다. 연화는 피식 웃으며 그 손을 감쌌지요. 내가 아팠으니 어미가 걱정한 거다. 이제 다 나았으니 됐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지요. 5살 아이의 눈이라기엔 지나치게 깊고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보거라. 아버지는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이 눈빛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고, 사실을 말하자니 이 어린 입에 그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버린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연화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어미를 바라보다 더 묻지 않았지요.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잠든 뒤 연화는 오래도록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이 집의 축축한 방 냄새와 새벽마다 이어지는 어미의 기침 소리, 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준 적 없는 아비의 이름. 그것이 이 아이의 유년이 될 것인가?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앞에서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참음이 아니라 죄임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집의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어미였지요. 연화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보따리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두를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떠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시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책을 펼쳐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채에서 술을 놓고 있었지요. 연화는 두 분 앞에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 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지요. 서윤이가 사흘 동안 열병을 앓았습니다. 약값도 없어 이웃집 약초로 버텼습니다. 이준 서방님을 기방에서 찾아갔더니 술물을 끼얹어 내쫓으셨지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 집에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부디 이준 서방님을 말려주십시오.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느니라. 여자가 집을 잘 다스리고 남편을 잘 품어야 발길이 돌아오는 법이다. 이준이 왜 기방을 다니겠느냐. 집이 편치 않으니 그러는 것이지. 연화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아파 약값을 구하러 갔더니 술물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아내를 품지 못한 탓이옵니까?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말이 심하구나. 어른 앞에서. 연화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책에서 눈을 들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동조였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묵인이었지요.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가문은 이미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버티거나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지요. 방문을 나서며 연화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지요. 낮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궁이에 불을 떼고 수라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빨래를 이고 우물가를 오갔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보자기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오래 생각했지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거우면 아이를 업고 걸을 수 없을 터였지요. 먼저 서윤의 베네쩌고리를 넣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랬지만 연화가 손수 지은 것이었지요. 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온 날이 폈던 옷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낡은 책자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웃집 의원 영감에게서 얻은 것으로 아이 약초 처방이 적힌 낡은 노트였지요. 서윤이 앓을 때마다 꺼내 보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가 아프면 의원을 찾을 돈이 없을 것이었으니 이것만큼은 챙겨야 했지요. 마지막으로 어미를 떠올리게 하는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은비녀는 이미 빼앗겼지만 어미가 마지막으로 두르고 있던 저고리의 한 귀퉁이를 연화가 몰래 잘라 두었던 것이었지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오래 쥐고 있으면 어미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자기 위에 올려놓고 연화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아녀자가 집을 나서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폐악이었지요. 손가락질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줄 곳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다. 내 삶을 찾아가는 출정이다. 보자기에 내 귀를 차분하게 묶었습니다. 매듭을 단단히 조였지요. 그것을 방 한 구석 집단 밑에 밀어넣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연화의 귓가에 조용히 들어왔지요.
사흘 후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을 터였지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물들였지요. 사위가 고요했습니다. 이주는 그날도 돌아오지 않았고 시부모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없는 밤이었지요. 연화는 서윤을 깨웠습니다. 조용히 일어나거라.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아이는 눈을 비비다 어미의 표정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았지요. 신기하게도 아이는 그런 순간에 언제나 어미가 원하는 대로 따라 주었습니다. 연화는 서윤에게 옷을 입히고 집신을 신겼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지고 서윤을 앞으로 안았지요. 아이를 업으면 보따리를 못 지닐 것이었고 아이를 안으면 걸음이 더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몸이 먼저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요. 시아버지의 사랑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연화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미움인가, 아쉬움인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지요. 이 문턱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며느리로, 아내로 불리지 않을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씩 거치는 기분이었지요. 이 집의 기둥이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집의 기둥을 떠받쳐 온 것이었음을 그 순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건 내가 아니라 이 집이다. 연화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었지요. 달빛이 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따라 연화는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연화의 목을 두 팔로 꼭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연화의 가슴에 전해졌지요. 달빛은 두 사람의 앞길을 밝혀주었고 바람은 등을 살며시 밀어주었습니다. 큰 길을 벗어나 남쪽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무겁고도 가벼웠지요.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산길은 낮에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밤에는 더욱 그러했지요. 달빛이 닿지 않는 나무 그늘 아래는 발 아래가 보이지 않았고 길이라 여겼던 곳이 낭떠러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윤을 안고 걷던 연화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비틀거리다 나무 뜬거를 붙잡아 겨우 쓰러지지 않았지요. 아이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집을 나선 것이 해가 지고 나서였으니 이미 3시즌 가까이 걸은 셈이었지요. 물 한 모금 마신 것이 없었습니다. 보따리 속에 넣어둔 떡 한 덩이는 서윤에게 주었고 연화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십니까? 서윤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얼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화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몸이 기억보다 먼저 한계를 알아버린 것이었지요. 그대로 산 중턱 비탈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연화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나지막한 초가 처마였습니다. 그 아래로 낡은 약재 괴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일어나셨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이가 넘어 보였고 수염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화사하지도 경계하지도 않는 눈이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질러 찾아갔소. 맥이 많이 약해져 있었소. 연화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남자가 막지는 않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서윤이는요. 저기서 자고 있소. 구석 자리에 서윤이 담요를 덮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긴 숨을 내쉬었지요. 강도윤이라 하오. 이 산에서 약초를 기르며 지내고 있소.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겠소. 몸이 나아야 길을 찾을 것 아니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을 빼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 어디에선가 세상을 등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상처를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윤은 한때 한양에서 이름이 알려진 의원이었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휩쓸던 해, 도윤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지요.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 분노가 향한 곳은 도윤이었습니다. 저 의원이 사람 살린다며 돌아다니다 병을 옮겼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는 소문이었지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윤의 집에 돌을 던졌고 관하는 조사도 없이 도윤을 고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도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억울함을 알아줄 사람도 없었지요. 그렇게 이 산속에 들어온 것이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연화는 그 이야기를 몸이 나은 후 도윤에게서 천천히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다그치지 않았지요. 각자의 상처를 한꺼번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약초를 다듬고 같이 약을 다리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연화는 도윤에게서 의술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 이름을 외웠습니다. 모양과 냄새로 종류를 구별하는 법, 다리는 시간과 불의 세기가 약효에 미치는 차이. 도윤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가르칠 때는 정확했지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화는 혼자 아랫마을에 내려가 아픈 아이를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도윤은 말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함께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기침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배운 대로 맥을 짚었습니다. 폐에 열이 몰린 것 같다고 판단하고 처방을 내렸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의 열이 더 높아졌습니다. 연화는 급하게 다시 아이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이마가 불덩어리가 되어 신음하고 있었지요. 어미가 연화를 향해 눈물을 쏟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이라더니 아이를 더 잡아놓고 갑니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맥을 다시 짚었지만 손이 떨렸지요. 서윤도 그 아이 곁에 있다가 하마터면 열에 전염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서윤은 무사했지만 연화는 산으로 돌아와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얼 안다고, 내가 무얼 할 수 있다고. 도윤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연화 옆에 조용히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약재를 꺼냈지요. 그리고 밤새 함께 아이에게 맞는 처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새벽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폐열이 아니라 습열이었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요. 다음엔 구분할 수 있을 거요.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이 있다는 말이었지요. 연화는 그 말을 조용히 가슴 속에 넣었습니다. 실패 이후 연화는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지요. 도유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혼자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서유는 달랐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한참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방에 앉아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서윤이 조그만 뚝배기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들어왔습니다. 죽이었습니다. 타지 않도록 잘 저어가며 끓인 흰죽이었지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혼자 끓인 것이라기엔 생각보다 반듯했습니다. 드십시오, 어머니. 서윤이 뚝배기를 연화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어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이가 어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틀렸으면 다시 배우면 됩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시면 저는 누굴 믿습니까? 연화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새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철없이 자랄 틈도 없이 어미의 등 뒤에서 세상을 먼저 배워버린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뚝배기를 들었지요. 죽 한 숟갈이 목으로 넘어가자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흘렀지요. 서유는 어미 옆에 앉아 말없이 등을 도닥거렸습니다. 연화는 그 손길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를 지탱하는 힘이었지요.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뚝배기를 다 비웠습니다. 연화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서윤을 꼭 안았지요. 고맙다, 서윤아. 아이는 어미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작은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가 끓여 주십시오. 연화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연화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지요. 전에는 배운 것을 외웠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러한지를 파고들었습니다. 폐열과 습열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맥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도윤에게 묻고 또 물었지요. 도윤은 성가시다는 내색 없이 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품속을 뒤졌습니다. 보따리 깊숙이 넣어두었던 천 조각을 꺼내고 그 아래에서 무언가를 찾았지요. 이준에게 빼앗겼다고 여겼던 은비녀였습니다. 사실은 이준이 가져간 것이 어미의 비녀와 똑같이 생긴 연화가 혼수로 가져온 다른 비녀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모른 척 바꿔치기에 두었지요. 어미의 비녀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연화는 오래도록 그것을 손에 얹고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춘이 오래되어 빛이 조금 바랬지만 은빛은 여전했지요. 어미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은비녀를 팔았지요. 은장이가 내민 돈을 손에 쥐고 연화는 서점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의서 2권을 샀지요. 한 권은 내과 처방집이었고 한 권은 여러 증상의 맥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산으로 돌아와 책을 방 한가운데 펼쳐놓고 연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비녀를 머리에 꽂는 대신 의수를 머리에 채우겠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떠돌았습니다. 도윤이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가 펼친 책의 첫 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지요. 그날 이후 도윤이 달랐습니다. 이전까지는 연화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사이였다면 그날부터는 같은 책을 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이 되었지요. 조수가 아닌 동료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장을 넘겼지요.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등잔이 기울도록 책을 읽었고 새벽의 약초밭에 나가 손으로 만지며 익혔지요. 잘 때도 약재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나중에 말하기를 어머니가 잠꼬대로 처방을 중얼거렸다고 했지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왔습니다. 아랫마을 노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붓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도윤이 맥을 짚다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당신도 한번 짚어보시오. 연화가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신장이 약해져 있습니다. 물이 몸 안에서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래된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은 그 때문에 생긴 부수적인 증상이고 뿌리는 따로 있습니다. 도윤이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확하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을 찾던 이들이 연화도 함께 찾게 되었지요. 연화는 맥을 짚으면 병의 근원을 꿰뚫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것과 손에서 느끼는 것을 읽는 능력이 남달랐지요. 도윤은 이론에 강했고 연화는 사람을 읽었습니다. 같은 병도 두 사람이 함께 보면 처방이 더 세밀해졌지요. 어느 날 저녁 약재를 정리하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소. 연화는 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론을 알고 당신은 사람을 읽소. 나는 책에서 답을 찾고 당신은 환자에게서 답을 찾지요. 그 둘이 합쳐지면 나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넓어지요. 인정하기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았기에 가볍게 넘기지 않았지요. 저도 도윤 의원께 배우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열었기 때문이요. 내가 열어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위아래가 없었지요. 스승과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부족함을 알고 각자의 몫을 지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선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이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다 슬며시 물러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보따리 의녀가 왔다. 언제부터인지 아랫마을, 그 아랫마을, 강 건너 마을에까지 연화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산속에 은거하며 찾아오는 이들만 보았다면 연화는 달랐지요. 직접 보따리를 이곳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이 없는 이에게는 약재로 받았고 약재도 없는 이에게는 그냥 보았지요. 아이를 업은 어미 밭에서 허리를 다친 머슴, 홀로 사는 노인. 연화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연화를 믿기 시작한 것은 처방이 잘 들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지요. 맥을 짚으면서 눈을 피하지 않았고
낮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픈 것이 몸인지 마음인지를 함께 헤아렸지요. 서유는 어느새 연화의 약초 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어미 곁을 따라다니며 약재 이름을 외웠고 그릇을 씻고 다리는 불을 지폈지요.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자랐습니다. 도유는 말없이 옆을 지켰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았고 앞에 나서지도 않았지요. 다만 연화가 어려운 처방에 막힐 때면 어느새 곁에 앉아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셋이 꾸린 세상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번듯한 집도 없었고 간판 하나 내건 것도 없었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양 쪽에서 소식이 흘러들어온 것은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장에서 만난 보부상 하나가 말했지요. 한양 이씨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다더군요. 가문의 비밀 문서가 통째로 경쟁 세력 손에 넘어갔다더니 결국 관아 조사를 받고 집이 차압당했다더이다. 연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보따리를 고쳐 맸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오래된 퍼즐 하나가 자리를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월향이었습니다. 이준이 기방에서 떠벌렸던 것들. 가문의 땅 문서, 혼인으로 엮인 권세가들의 이름, 사돈 집안의 빚 관계. 연화는 그것을 처음부터 수상히 여겼지요. 이주는 취하면 입이 해벌어지는 사람이었고, 월향은 그 자리에서 가장 귀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셈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이준 가문의 정보를 경쟁 세력에 팔아넘겼고, 그것이 이씨 가문 몰락의 씨앗이 되었지요. 이주는 자신이 즐기는 줄만 알았습니다. 도구였다는 것을, 그 달콤한 시간이 전부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지요. 9일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준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월향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준은 가문이 무너지자 마지막으로 월향을 찾아갔습니다. 기방에 가진 것을 모두 갖다 바쳤으니 이제 자신을 받아들여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월향은 문도 열지 않고 하인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내는 필요 없다. 이주는 기방 앞 골목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갈 곳도 없었지요. 그 순간 이준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나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었지요. 연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후련하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았지요. 미워하는 사람이 망해도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연화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이준과 상관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아비가 무너지는 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기뻐하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슬퍼하라고 해야 하는가? 연화는 어느 쪽도 가르칠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서윤을 불러 앉혔습니다. 서윤아, 한양 아버지 쪽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안이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서윤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 집을 떠올릴 때 슬프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기억나는 것이 없으니까요. 제 기억은 전부 어머니 곁에서 시작됩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스스로 정리해버린 것이었지요. 어른보다 단단하게, 어른보다 먼저. 밤이 깊어 연화가 등잔을 끄고 자리에 누웠을 때 도윤이 밖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 들었소.
잘 말해 주었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기는 것이 평소보다 수월했지요. 지난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뒤늦게나마 무게에 따라 가라앉고 버텨온 것들이 조금씩 빛을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세상이 항상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돌고 돌아서라도 결국 제 자리를 찾는다는 것 또한 이제는 알 것 같았지요. 이준과 시부모가 연화가 있는 고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첫눈이 내리기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에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흘러온 행색 초라한 노부부와 그 아들이 객주에 머물고 있다더라는 이야기였지요. 연화는 들었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도윤이 아랫마을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이 시성을 쓰는 사내가 당신에 대해 묻더이다. 의녀 연화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요. 연화는 손에 들고 있던 약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른다 했소.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도윤은 더 말하지 않았고 연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 연화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준과 마주쳤습니다. 이준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기방을 오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지요. 옷은 낡아 헤어졌고 얼굴에는 기색이 없었으며 눈 아래에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이 먼저 발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지요. 이준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고쳐 메고 걸음을 옮기려 했지요. 연화. 이름을 불렀습니다. 혼이 난 지 수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지요.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거든 내일 장에서 하십시오. 지금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연화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몸종을 시켜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쪽지 하나를 들고 왔지요. 며느리, 우리가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쪽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은 이미 사그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를 뜻하지는 않았지요. 미움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연화의 가슴에서 차지하는 자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것이지요. 서윤이 옆에서 쪽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만나실 겁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구나.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장에서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서윤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렵거나 설레는 것이 아니라 어미 옆에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장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연화는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노인의 맥을 짚는데 저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이준이었습니다. 뒤로 시부모가 따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을 아는 이들이 많았지요. 보따리 의녀가 누구인지 이 고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준이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다시 아비 노릇을 하고 싶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뒤따라 시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뒤를 따랐지요.
며느리,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지요. 서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이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지 않았지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추운 돌날 이미 없었습니다. 저를 기른 것은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이제와 아비 노릇을 하겠다는 말은 어머니가 홀로 감당해 온 그 세월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이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말이 없었지요. 연화가 시부모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서 인내가 덕이라 하실 때 저는 이미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참는 것이 도리라 하셨지만 그 참음이 아이를 병들게 하고 저를 없애가고 있었지요. 이제와 잡을 옷자락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눈물의 발을 멈추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보따리엔 당신 자리가 없소. 당신이 버린 건 자식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줄이었소. 그 값은 당신이 치르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연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옳소. 연화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서윤이 나란히 걸었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월향의 결말은 허망했습니다. 자신이 배신했던 권력자에게 똑같이 배신당했지요. 이씨 가문의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월향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기생의 신분으로 세력 다툼에 손을 댄 죄를 물어 노비로 떨어졌지요. 화려했던 기방의 등불은 꺼지고 월향이 앉았던 자리엔 다른 이름이 들어섰습니다. 이주는 몸이 망가졌습니다. 월향이 오랜 시간 먹여온 독한 술의 후유증이 뒤늦게 터져 나왔지요. 손이 떨리고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약을 쓸 돈도 없었지요. 시부모와 함께 떠돌다 작은 마을 귀퉁이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어가는 밤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며느리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무너뜨렸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탄식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약재를 다듬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연화를 찾는 이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와 의녀로 정식 등록할 것을 권하기도 했지요.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관아의 의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녀로 남겠습니다. 도유는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산길을 걸었지요. 서윤이 앞장섰습니다. 보따리를 제 등에 메고 앞서 걷는 아이의 뒷모습이 어느새 어미의 허리께까지 자라 있었지요. 그 뒤를 연화와 도윤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연화는 걸음마다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지요. 참아야 한다는 것, 버텨야 한다는 것,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어 어깨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지요. 무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게를 지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드는 것이었지요. 연화가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보따리엔 버림의 기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나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서윤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어머니, 저도 넣어 주십시오. 연화가 웃었습니다. 도윤이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이 세상의 등을 돌린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지요. 나란히 걷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연화는 화려하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지고 틀리고 울고 다시 일어선 것뿐이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백절불굴이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시작해 스스로의 길을 연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참는 것이 덕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이야기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